831 대책 나왔을 때 강남 아파트 12억짜리가 8억이 됐는데 그 8억짜리가 지금 100억이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이 지금 딱 그럴 때거든요. 반도체를 사서 AI 데이터 센터를 만든 다음에 AI 서비스조차도 2차 시장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으로만 결제해야 엔비디아 반도체를 팔게 허가해 줄 거야 라는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활성화되면 최종적인 담보물로의 비트코인의 가치가 반도체는 기술로 투자하는 거 아니고요. 무조건 사이클로 투자하는 것이고, 넥스트란 뜻은 방향성 순서라고, 특히 지금 반도체 산업이 바로 이러한 업데이트가 많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 네, 전 세계를 둘러싼 이 경제 패권 얘기를 이분보다 저는 재밌게 해주시는 분 본 적이 없습니다. 경제 스토리텔러 김창희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AI 쪽 좀 얘기부터 먼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예, 늘 그 AI 분야에서는 뭔가 병목이 항상 병목을 따라서 이 투자의 기회가 생기잖아요. 뭐 처음에 GPU부터 시작해서 뭐 전력, 메모리 막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이 AI 병목이 금융이다 이런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좀 오늘 금융에 대한 월가 패권 이런 얘기 또 해주시려고 갖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가상자산과 특히 관련돼서 지금 월가의 금융 세력들이 두 갈래로 이렇게 홍해 갈라지듯이 쩍 갈라지는 그 양상이 지금 최근에 좀 뚜렷하게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 같아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 보통 월가라고 하면 JP모건 같은 이제 은행들을 보통 그렇죠. 전통적인 은행. 떠올리잖아요. 근데 은행도 사실은 저희가 좀 생소한 개념이긴 하지만 미국은 상업은행이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냥 시중은행이라고 하는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이 엄격하게 분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이제 골드만삭스나 JP모건하고 성격이 완전히 다른 금융사이긴 한데 그런 이제 어떤 차이보다도 최근에는 지금 블랙록을 필두로 해서 이제 뱅가드 그리고 피델리티라고 하는 자산 운용사들이라고 하는 금융사들이 있어요. 근데 이 자산 운용사들이라고 하는 금융사들이 최근에 잇따라서 그 규제 명확성 법안, 클래리티 법안이라고 하는 이제 그 법안의 그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서면서 월가가 왜 이렇게 두 진영으로 그 클래리티 액트 가상자산 시장을 놓고 왜 이렇게 두 진영으로 나뉘는 거지? 이유가 뭐지? 도대체 어떤 성격이 다르길래? 라는 생각을 해본 계기가 있었는데, 왜냐하면 상업은행들은 그 예금 계좌에서 자금이 빠져나간다는 이유로 클래리티 액트의 그 3자 이자 지급이라든지 강력히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은행들의 단체들은 아예 그냥 그 이익단체들이 거대한 이익단체가 두 개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 두 개 이익단체가 공히 이제 클래리티 액트의 반대를 천명하고 이제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엘리자베스 워렌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반대파가 이제 굉장히 강력하게 브레이크를 걸면서 이제 뭐 명분은 뭐 이해상충 그 트럼프 일가가 이제 그 민코인 사업을 한다는 것 때문이었지만 사실은 월가의 어떤 이해관계가 사실은 상업은행 쪽의 어떤 자금의 이탈 이런 것들을 우려해서 반대를 했었는데 자산운용사가 갑자기 그거를 촉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그럴까 하고 이제 한번 따져보니까 이게 사실은 월가라는 어떤 금융 세력으로 묶여 있지만 그 안에서는 지금 굉장히 큰 파벌 싸움이 이제 내부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라는 이제 정황이 보여서 그 얘기를 좀 정리해서 하려고 합니다. 기대됩니다. 근데 자산운용사의 블랙록, 뱅가드 뭐 이런 회사라고 하면 사실 우리 이제 투자 쪽 사람들은 ETF 만드는 운용사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죠. 저희들한테 익숙한 게 특히나 이제 비트코인 투자자들한테 익숙한 거는 2024년 1월 달에 현물 ETF, 비트코인 현물 ETF를 이제 IBIT라고 해서 블랙록이 이제 미국에서 최초로 출시하게 되면서 이제 그 주목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자산운용사라는 건 쉽게 해서 고객의 자금을 수탁받아서 이제 펀드나 이제 여러 가지 금융 상품에 대신 투자를 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업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업체들이 지금 클래리티 액트의 통과를 계속 촉구하고 있다. 그래서 왜 그럴까라는 이제 궁금증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촉구가 클래리티 액트의 통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라고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 중간 선거라든지 여러 가지 선거에 들어가는 어떤 자금줄이라고 이제 월가를 이제 그 정치권에서 생각해 보면 만만치가 않거든요. 자금력이 엄청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 블랙록이 지금 14조 달러 운용하고 있고 피델리티 뱅가드라고 하는 이제 2, 3위의 자산운용사를 다 합하면은 30조 달러 운용해요. 고객의 돈이긴 하지만 30조 달러를 이들이 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조 달러면 어느 정도냐면은 미국의 1년 GDP가 30조 달러예요. 와, 1년 GDP만큼을 굴리는 거다. 미국의 1년 GDP만큼을 굴리는 거고 미국이 전 세계 GDP의 30%를 차지하니까 우리나라 십몇 년치 아마 GDP로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돈을 굴리는 자산운용사가 지금 그 규제 명확성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그 블랙록의 회장이 이제 레리 핑크라고 네. 하는 이제 그 지금 금융계 새로운 거두인데 이 사람이 지금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이라고 하는 월가의 황제라고 자기가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제이미 다이먼 회장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또 뭐지?라고 하는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이제 자신의 회장실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으면 사실은 월가에서 두 사무실이 그렇게 멀지 않을 텐데.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건 또 뭔 소리야라는 이제 그 상황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상황이 일단 뭐냐면 그 일단 크레딧 액트에 그 이자 지급에 관련된 규정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코인베이스에다가 돈을 그냥 단순하게 수탁해 놓을 때도 지금은 어느 정도 그 수익률이 나와요. 근데 이제 지금 단순 수탁에 대해서는 지금 크레딧 액트가 어떻게 이제 여야간에 정리가 되어 있냐면 그 단순 수탁에 대해서는 이자를 전면 금지한다. 그 클래리티 액트 안에서 지금 현재 이제 네. 합의가 돼 있는 네. 여야간에 합의가 돼 있는 아직은 이제 통과된 법안은 네. 아니니까. 근데 이제 그 행동 보상에 대한 거, 내가 어떤 거래를 한다거나 뭐를 뭐 구매를 한다거나 했을 때 이제 활동이 벌어졌을 때 단순히 계좌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고 내가 그 돈으로 뭔가 활동을 해서 그 커뮤니티 내에서 뭔가 어떤 그 기여를 했을 때 그 행동에 대한 보상으로 이제 보상금을 지불해주는 방식은 괜찮다라고 네. 합의가 돼 있어요. 네. 근데 일단은 제3자 이자 지급을 안 하는 게 기본이니까 그러면은 그 이게 그 상업은행들의 예를 들어 JP모건의 일반적인 계좌, 우리나라 따지면 국민은행, 신한은행 그렇죠. 계좌, 입출금 계좌 입출금 같죠. 계좌, 거기에 있는 돈들이 빠져나가는 거는 일단 막은 거잖아요. 이제 그렇죠. 그 디파이나 이런 쪽에서 네. 그냥 단순 수탁에 대해서도 이자를 지급하게 되면 굳이 내가 그 이자율이 낮은 상업은행에 있을 예금 필요가 없으니까. 이자를 네. 그러니까 예금을 해둘 필요가 없으니까 그거는 막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산운용사들이 운용을 만약에 RWA라는 상품을 운용하게 되면 그 실물자산 토큰이라는 걸 네. 운용이 되면 이게 이제 디파이하고 연결이 될 거고 또 이제 온체인 상에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하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백화점에 이제 매대가 될 텐데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상업은행의 예금이 삼자 이자 지급을 안 한다고 해서 그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디파이나 온체인 쪽으로 이제 빨려들 요인이 어디서 생기냐면은 RWA 같은 이제 실물 자산들의 투자 수익률에서 생기는 거예요. 네, 그 단순하게 이자 지급은 안 되지만 그렇다면 이제는 돈이 이제 크레딧 액트가 그냥 지금 현재 상황으로 통과될 경우에는 돈이 디파이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산운용사 쪽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상태대로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 달라라고 해서 이제 실제로 통과가 될 경우에는 이게 어떤 싸움이 되는 거냐면 상업은행의 예금 계좌에서 이제는 그 자산운용사들의 RWA 같은 상품 네. 쪽으로 돈이 쏠리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본의 이동이 이제는 가상자산 이제 진영과 기존 월가 진영 간의 싸움이 아니라 월가 내에서 상업은행과 자산운용사 간의 싸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운용사들한테는 좋은 기회예요. 자신들이 수익률을 조금만 얹어놔도 네. 상업은행에 있는 예금이 더 높은 수익률을 찾아서 RWA 쪽으로 이동할 테니까 일단은 이게 이제 첫 번째 충돌 양상이에요. 그러면 이 RWA는 자산운용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실 법적으로는 지금 이제 그 RWA를 크레딧 액트 상에서 규정해 놓은 게 그 기존의 금융사들이 블록체인 같은 새로운 기술, 이 수단을 이용해서 상품을 취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요. 기존 금융사면 은행도 포함이 되죠. 네.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JP모건 같은 상업은행도 RWA를 취급할 수는 있는데 기존에 했었던 비즈니스 모델들하고 안 맞는 거예요. 약간 이해상충이 있는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거나 RWA를 발행하면 결국은 자신들의 예금 계좌에서 이쪽으로 이동하는 것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상업은행들은 예대 마진을 먹는 구조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들은 그냥 아랫돌 빼서 윗돌에 괴는 상황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비유를 하자면은 현대차가 아반떼와 동급의 신차를 내놓으면 아반떼를 갉아먹는 셈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레벨이 다르다고 해야 되나? 종류가 다른 이제 상품을 개발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자신들은 결국은 이제 예금 계좌에서 빠져나온 돈이 RWA 상품으로 가거나 이제 스테이블 코인 그 계좌로 들어가는 것밖에 안 되니까 사실은 지금 할 수는 있는데 뭐 자회사를 만들어서 하거나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할 수는 있는데 그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수익을 개선하는 데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이제 대신에 자산운용사 입장에서는 이게 새로운 신종 상품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더 많은 자금을 이제 유입시킬 수 있는, 더군다나 이제 그 기존에 있었던 그 자산운용사 쪽에서 돌고 있는 자금을 이제 뺏어오는 게 아니라 상업은행 쪽에 있는 자금을 유입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니까 굉장히 그 좋은 유인책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이 사건을 가지고 아마 JP모건과 레리 핑크 회장이 저는 한편이라고 그동안 생각을 했어요. 가상자산업계 진영에 대한 어떤 그 진영 싸움에서 서로 이해관계가 같은 한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 클래리티 액트를 둘러싸고 두 진영, 그러니까 월가 진영에서도 이제 자산운용사와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 투자은행도 사실은 상업은행보다는 자산운용사에 가까워요. 그렇죠. 고객의 돈을 받아서 투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투자은행과 이제 자산운용사라고 하는 것과 JP모건이라고 하는 기존 정통 상업은행들 간에 이게 두 진영으로 쫙 갈라져서 싸우고 있는데 민주당이 이 두 진영의 목소리 중에 어떤 쪽에 가중치를 둘까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어디에 가중치를 둘까요? 저는 그래도 제가 볼 때 아직까지 대관 업무나 네트워크 상으로는 기존 상업은행들의 네트워크를 무시할 수는 없는데 실제 지금 돈을 쓸 수 있는 여력으로 보면은 지금 제가 알기로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주가를 다 합하면 대략 30조 달러거든요. 그 매그니피센트 세븐 주가를 다 합하면 30조 달러인데 그 돈만큼을 자산운용사들이 운영을 하고 레리 핑크 회장이 자기가 도장을 찍어줘서 이동시킬 수 있는 자금이 14조 달러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레리 핑크 회장의 말을 귀 기울이지 않고 지금 민주당이 과연 차기 지금 중간선거나 대선을 제대로 치를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크립토 진영하고 이해관계가 맞잖아요, 지금 이제. 그럼 크립토 진영의 어떤 자금, 슈퍼팩에 기여할 수 있는 자금 규모도 만만치 않을 텐데, 그럼 월가의 상업은행이라고 하는 축과 이제 그 가상자산 크립토 진영의 자금줄, 그리고 이제 자산운용사들의 자금줄, 이걸 합한 자금줄 간에 이제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절대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단순하게 지금 엘리자베스 워렌 같은 사관이 물론 자신의 소신대로 지금 한다, 뭐 자신의 소신이 일정 부분 반영돼 있겠지만 정치적인 소신이나 이제 그 가상자산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소신도 반영이 됐겠지만 일단 소신이 실제로 반영돼 있다고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정치인들의 얘기를 판단할 때 저희한테 안전한 건 뭐냐면 그냥 정치적인 이익이 뭔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정치적인 이익이라고 월가와의 관계에서 정치적인 이익이라고 하면 결국은 돈줄이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지. 그건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돈을 더 많이 주느냐의 문제지 누가 더 오르냐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정치라는 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민주당이 그 레리 핑크를 등지고 앞으로 그 어떤 당을 지속적으로 어떤 선거 같은 것들을 치를 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보고 그래서 이번에 9월 14일 날 이제 그 개회가 되면 추가가 끝나고 개회가 되면 지금 일단 국방수권법이나 뭐 예산법 같은 이제 필수 법안들을 먼저 다룬다고는 했지만 지금 클래리티 액트에 지금 그 크로처라고 해서 그 저기 토론 종결에 관련된 투표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일단 그 지금 존 튠이라고 하는 그 공화당 원내대표가 지금 크로처를 신청한 거는 지금 많은 지정학적인 분석가들이 이제 언론에서 이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그게 부결될 거다. 지금 민주당 지금 클로처를 이제 통과시키려면 지금 공화당이 53표니까 이게 60표가 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100표 중에. 그럼 공화당 53표 플러스 민주당 7표. 그리고 지금 상황이 또 공화당 내 이탈표가 일부 있고 또 한 그 원로 의원이 아마 지금 사망해서 그 공석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보통 9표 정도가 이제 합쳐져야 민주당에 이탈표가 9표가 돼야 지금 공화당이 하려고 하는 걸 관철시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쉽지 않겠네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클로처가 부결될 거라고 이제 보통 분석들이 나오는데 저는 그래서 부결될 가능성이 높겠지만 어느 정도 이탈할 거냐 이렇게 보면 저는 이번에 그 자산운용사들이 지금 7월 말 8월 초에 잇따라서 이제 그 클래리티 통과시켜야 된다고 촉구한 그 영향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탈표가 뭐 그러니까 가결시킬 정도의 이탈표가 없을지라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탈표가 많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또 민주당에서 이탈표. 민주당에서 그렇게 보고 또 공화당 쪽에서도 사실은 지금 공화당이 월가와 어떤 지금 마가 진영이 등진 상황이긴 해도 그래도 월가의 자본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럼 공화당에서 이탈하려고 했던 표도 어느 정도는
돌아오는 요인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자산운용사들의 주장이 지금 정치권에서 어떻게 반영될 건지가 이 클로처를 이제 가결시킬 거냐 부결시킬 거냐 하는 그 우리나라 시간으로 만약에 그게 이제 개회 직후에 이제 한다면 미국 시간으로 9월 14일이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대략 9월 15일 날 정도가 되면 클러처 그 표결이 어느 정도 어떻게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자산운용사들의 입김을 한번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 클로처가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제 클로처 지금 그 미국의 의회에서는 그 필리버스터라고 해서 그 의사 진행 그 방해 전략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토론을 계속 해야 된다. 한번 논의해 보자라고 해서 토론을 지속하는 거예요. 뭐 8시간, 10시간 뭐 네네. 토론을 그냥 끝내지 않고 지속하면 토론이 안 끝났으니까 표결에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이 표결을 끝내려면 그 토론 종결이라고 하는 이제 그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토론 종결을 시키려면 100석 중에 60석, 그러니까 100표 중에 60표가 토론을 종결시키자라고 찍으면 손을 들면 이제 표결이 종결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표결을 종결시키고, 그러면 이제 표결이 종결됐으니까 해당 법안을 이제 표결에 올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해당 법안에 대한 표결은 또 별개의 문제인데, 일단은 그 토론 종결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표결을 해야 돼요. 네, 그것도 이제 그 필리버스터처럼 60표가 돼야 돼요. 그냥 그 50% 플러스 1표가 아니라 60표가 되면 토론을 안 하고 그냥 종결시키고 이 법안을 이제 그 표결에 붙이자라고 하는 게 되는데, 그 표결에 그러니까 그 토론을 종결하자라는 신청, 그걸 이제 클로처 모션이라고 이제 명명을 하는데, 클로처 모션을 이제 8월 초에 지금 존 티언 그 공화당 원내대표가 이제 그게 원래 16석의 어떤 그 도장이 찍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공동 발의가 돼야 이제 그게 모션에 들어가는데 지금 모션에 들어간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당장에 이제 표결에 안 들어갔던 게 이제 8월 8일인가가 6일인가 그때부터 이제 지금 그 미국의 의회가 지금 휴가 기간에 들어가서 9월 13일까지는 이제 휴가 기간이고 9월 14일 날 개회가 된다고 하니까 개회가 되자마자 그럼 이건 표결에 붙이자 이래 놓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매체나 이제 그 인플루언서 분들이 9월 14일 날 클라이트 액트가 표결에 붙여진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거를 표결에 붙일 수 있는 그 클로처 그 토론 중단에 대한 관련한 표결이 9월 14일 날 빠르면 하는 거고, 그게 이제 가결이 돼야 이제 클라이트 액트가 표결에 붙여지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부결이 되면 이 법은 그냥 지지부진한 상태로 그냥 계류하는 거죠. 근데 이 클라리티 액트는 왜 이렇게 지지부진해요? 사실 이게 올해 상반기 정도에 이제 패스할 거라고 통과할 거라고 이제 기대를 했었는데, 뭐 비트코인 도 그렇고 뭔가 이쪽 가상자산 쪽에 이 법안들이 좀 생각보다 뭔가 속도를 못 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저도 그런 생각이에요. 이게 시장이 지금 안 좋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가상자산 수도를 표방하면서 전략적으로 비축하겠다, 심지어는 뭐 그 준비금으로 이제 그 격상시키겠다라는 얘기까지 했었고, 그래서 이제 이란 전쟁이 어느 정도 종식이 되고 나면 이제 이런 그 가상자산에 대한 정책들을 밀어붙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게 타이밍을 재고 있는 건지, 아니면 민주당과 월가 반대파들의 어떤 목소리가 생각보다 커서 지금 답보 상태에 빠져 있는 건지 정확하게 저도 판단이 안 되는데, 근데 그 절차를 진행 안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물밑에서는 굉장히 치열하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일단은 민주당이 지금 반대하는 명목은 이게 거의 합의해서 표결에 붙이려고 할 때마다 하나씩 꼬투리를 잡아요. 그러니까 지금 꼬투리를 잡는 대상 항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뭐 하나가 합의가 어느 정도 일단락되면 또 뭐 다른 걸로 또 들고 나오는데, 지금 최종적인 가장 큰 문제는 트럼프 일가, 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라고 하는 아들 에릭 트럼프가 경영을 하고 있는 이제 그 업체가, 사실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클라이트 액트나 지니어스 액트나 준비금 현대화 법안이나 뭐 그 준비금 투명성 법안이나 이런 법안들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그 이제 민주당의 공격으로는 아들 사업 도와주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니네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이해상충 이제 문제인데, 이 규정이 지금 클라이트 액트인가에는 어떻게 지금 돼 있냐면은, 공무원들이 이해상충이 있는 어떤 정책을 만들 때 그 사업을 못 하게 돼 있어요. 백지 신탁이나 이제 등등의 어떤 수단으로 이제 그 사업과 이해상충 문제가 없도록 이제 해야 되는데, 대통령과 부통령이 제외돼 있어요. 그러니까 좀 법안이 좀 웃기긴 하죠.
그러니까 대통령과 부통령이 제외된 이상충 조항에 올라가 있으니까 대통령과 부통령을 포함시키자. 특히 이제 엘리자베스 워렌 같은 민주당의 어떤 강경한 반대파들이 이제 포함시키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지난번에 한번 그 공직자 재산 공개인가 6월 30일 날 그거 보니까 3조인가를 벌었잖아요. 비트코인으로. 비트코인하고 이제 밈코인 발행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법안 통과 안 되고 자기가 대통령 탄핵 당하더라도 1년에 3조를 버는데 3조 원이죠? 3조 원. 네. 저 같아도 그거 그냥 배짜라죠. 1년에 3조 벌면 솔직히 얘기해서 뭐 대통령은 지금 2번 했고 그냥 이 문제로 뭐 탄핵하려면 탄핵해봐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미국이란 사회에서는 이게 어떤 도덕성이나 뭐 실제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지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하긴 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규정 자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본주의 국가라서 그런 건지 우리나라하고는 좀 정서적으로 좀 많이 다르잖아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지금 현재 대통령 아들이 지금 그런 사업을 하고 있으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 사업하고 있는데 또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또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막 유리한 법안을 막 통과시키겠다고 하면 이거는 그냥 가문 사업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촛불 집회하고 난리가 났을 텐데 미국은 그런 게 가능한가 봐요. 그래서 아무튼 그 조항을 가지고 이제 물고 늘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통과가 안 되는 거고. 근데 지금 그 자산운용사들이 통과시키자고 하는 그 이면에는 RWA 사업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근데 이 RWA 사업이 아직까지는 활성화되지 않아서 지금 RWA라고 하는 상품이 그 블랙록의 비들이라고 하는 펀드를 제외하면 전무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RWA가 뭔지 얘기는 들어서 개념은 어느 정도 짐작을 하는데 그렇죠. 실물, 리얼월드 에셋인데 뭐 그냥 실물 자산, 리얼월드 에셋 그냥 이것만 번역하면 실물 자산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물 자산을 토큰화한 건데 쉽게 얘기해서 그 오프체인상에 그러니까 오프체인이라고 자꾸 이제 그런데 실제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물리적인 세상 안에 있는 모든 자산을 온체인에 이제 백화점에 입점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 백화점에 입점시키는 거예요. 왜 그런 거냐면 이게 이제 비트코인이나 스테이블 코인한테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은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활성화시켜서 국채를 팔겠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그림인데 근데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팔아서 저희가 스테이블 코인을 쓴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온체인이라고 하는 시장에 들어갔는데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게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비트코인밖에. 그러니까 온체인이라고 하는 백화점 상에 매대에 지금 매대가 다 텅텅 비어 있는 거죠. 물건이 없는 거죠. 물건이 없는 거예요. 살 물건이 없으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쓸 이유가 없죠. 송금하거나 비트코인 사는 거 외에는 아니면 뭐 자금 세탁하거나 하는 그 검은 돈으로 쓸 목적, 나쁜 목적 이외에 비트코인을 사거나 유학생들한테 뭐 송금을 하거나 이런 거 이외에는 스테이블 코인을 살 이유가 없잖아요. 실제 소비 시장에서 쓸 수 있는 게 그게 없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현재 지금 현대백화점 여기 지금 그 더현대 가보면은 그 매장이 꽉 찼잖아요. 뭐 명품들도 있고 생활필수품도 있고 패션도 있고 뭐 식료품도 있고 다 있잖아요. 이 모든 실물을 온체인화해서 온체인상의 세상에 이제 그 디지털 트윈이라고 해야 되나? 온체인 세상에 디지털 트윈으로 백화점을 만들어서 입점을 시켜줘야 돼요. 그럼 더현대 백화점에서 팔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나이키도 이제 온체인상에 토큰으로 팔고 또 그 백화점 자체에도 토큰으로 만들어서 팔면 이제 백화점의 수익률을 나눌 수 있는 그리고 가장 흔히 얘기하는 게 이제 강남 아파트도 이제 토큰으로 만들어서 쪼개가지고 팔면 저희가 소액으로 강남 아파트 지분을 투자하는 거니까 거기서 생기는 이제 그 임대 수익 같은 것들을 저희가 나눠 가질 수 있는 소유권을 실제로 갖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RWA가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2기 행정부 입장에서는 왜 중요하냐면 스테이블 코인으로 살 수 있는 이제 구매 대상을 만들어주는 거니까. 시장을 만들어주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RWA가 굉장히 중요해요.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활성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RWA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클래리티 액트 상에 이러한 조항들이 여러 군데 들어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 이 네트워크가 그 금융사들이 이 네트워크를 활용하지 못했거든요, 그동안. 이게 뭔지가 불명확하니까. 근데 블록체인 기술을 금융사들이 취급할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취급할 수 있는 이제 무대라는 규정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은행 지주회사법을 개정하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은행 지주회사법 상에 우리나라 같은 금산분리법 조항이 있어요. 미국에. 그러면 지금 실물에 투자를 못 해요. 은행들이. 왜냐하면 금융과
그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그렇죠. 지배를 막기 위해서 산업자본들이 만들어내는 실물에 대해서 금융자본이 투자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 금산분리 원칙 네. 때문에. 근데 이 산업자본들이 만든 이 실물들을 블록체인 상에 올렸을 때 이제 이걸 RWA화 시키면은 이거는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금융 부가 자산이 돼요. 간단히 얘기하면 금융 자산이에요. 네. 그러니까 금융사들이 취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물 자산이 아니고 금융 금융 자산이 자산이 되니까 돼요. 이건 네, 금산분리 이 법이랑 아예 상관이 적용이 안 없이 돼요. 투자할 그러니까 수 강남 있는. 아파트를 이제 월가은행들이 살 수는 없지만 월가의 금융사들이 강남 아파트의 토큰을 살 수 있어요. 예. 취급할 수 있어요. 예. 금융상품이니까. 네네. 그러면은 그냥 논리적으로만 얘기하면 1년 GDP가 100조 달러니까 이걸 전체를 다 RWA화 시켰을 때는 1년 GDP만 따져도 100조 달러의 시장이 열리는 예. 셈이고 100조 달러만큼의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해지는 거죠. 예. 그럼 지금 3천억 달러가 스테이블 코인 총액인데, 네. 시가총액인데 1조 달러만 해도 어마어마해지는 건데 이게 산술적으로 따지면은 연간 100조 달러 시장이 열리는 거예요. 예. 전체가 다 예. 실물 자산이 온체인화 될 되면은, 경우에는. 예.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그 RWA 시장을 키우고 싶어 하는데 이걸 정확하게 읽은 게 이제 레리 핑크라고 하는 자산운용사 회장이에요. 세계 각국 정부와 기업들이 인프라 및 자국 중심 경제 구조를 재건하려고 한다. 그런데 정부 예산이나 은행 대출만으로는 막대한 자금을 충당할 수 없다. 예. 그래서 결국 자본시장과 민간 자본이 이 자산을 유동화하여 자금을 공급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AI 인프라 투자도 사실 저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 자본시장의 힘을 이용해서 이 세상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글로벌 경제의 어떤 변화를 직관적으로 설명해 놓은 건데 이 말도 사실 어려워요. 지금 이렇게 읽어보니까. 네.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더 이상 미국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그걸 읽은 거예요. 네. 근데 그걸 되게 완곡하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네. 쉽게 얘기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지금 그 백악관이 그러니까 행정부가 네. 재무부가 절대 국채를 발행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하려고 하는 그 재원 마련할 수 없다. 네. 세금 걷어서 마련할 수 없다. 국채 발행해서 마련할 수 없다. 그거예요. 왜냐하면 국채가 40조 달러에 달하고 연간 이자만 1조 달러를 넘어서니까 그렇죠. 네. 채권자들이 이제는 국채를 안 산다. 그래서 그러면 채권을 어떻게 팔 거냐 너네가 지금 고민하고 있잖아. 근데 채권을 파는 방법이기도 하고 또는 채권을 팔지 않고도 어떻게 그러면 자금을 받아야 되는 거냐면 네. 이제는 자본시장을 이용해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유동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레리 핑크가 RWA 시장을 키워달라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한테 촉구한 거예요, 이 말이. 네. 그렇죠. 네, 이 말이. 그러니까 더 이상 국채 발행만을 통해서 재원 조달을 못한다. 그렇다면 자산운용사들에게 니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맡겨서 유동화시켜야 된다. 이 방법밖에 없다. 그 시장이 뭐냐? RWA다. 그러니까 RWA 시장을 키워달라라고 촉구한 거고 트럼프 대통령이나 공화당은 이 말을 이런 상황을 이제 직감하고 RWA 시장을 키워야겠다고 판단해서 클래리티 액트 상에 RWA와 관련된 여러 가지 조항들 그게 401조인가 601조인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달 전에 한 3개월 전인가부터 클래리티 액트가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로 RWA와 관련된 규정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 그 월가에서도 이제 그 클래리티 액트를 통과시킬 수밖에 없다. 지금 저는 그때는 상업은행하고 자산운용사하고 분리하진 않았고 그런 개념도 이제 정확히 몰랐는데 당시에도 이제 그런 클래리티 액트를 반대하는 거는 페인트 모션이다. 사실은 이제 그 어떤 협상력을 키우기 위해서 반대하는 거다. 왜냐하면 공화당이 아직까지는 더 절실을 하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자신들도 지금 월가 이익을 반영했을 때 통과시켜야 된다는 필요성을 절감하지만 공화당에게 이제 더 큰 걸 얻어내기 위해서 일단 반대하고 봐야 되니까. 그래서 반대를 위한 반대지 이 클래리티 액트는 통과될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정확한 그림이 이제 최근에 드러나고 나서 보니까 자산운용사들이 RWA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클래리티 액트를 통과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지부진해지거나 내년으로 밀리거나 하면은 지금 준비한 사업들을 못 하니까. 근데 한 가지 직관적으로 얘기하면은 지금 그 블랙록이 하려고 하는 RWA 사업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그 환매 조건부 채권 시장이에요. RP? 예. 그러니까 레포 시장. 예. 그 레포 시장이라는 게 뭐냐면은 은행과 은행 간의 초단기 자금을 서로 융통해주는
시장이에요. 네. 근데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초단기 자금 융통을 어떻게 하냐면은 국채를 사고 파는 거예요, 서로. 은행끼리. 은행끼리. 그러니까 JP 모건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오늘 부족하고 네. 그 골드만삭스가 오늘 $1,000만 남는다. 그러면은 JP 모건이 골드만삭스한테 $1,000만 빌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로 그냥 신용으로 빌려주는 게 아니라 그 JP 모건이 가지고 있는 $1,000만어치의 국채를 팔아요. 네. 그리고 그 국채를 판 대금이 $1,000만 입금되잖아요. 근데 이 국채를 팔 때 계약 조건상에 뭐라고 돼 있냐면 내일 다시 되판다예요. 되산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맡겨놓는 거죠. 사실은. 근데 계약상에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이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담보거래라고 하는데 이게 미국은 법적으로는 그 밑바닥을 보면 그 채권에 대한 소유권이 아예 넘어가요. 네. 하루 만기로. 근데 이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25조 정도 돼요. 와. 하루에. 엄청나네요. 하루에. 양이. 예. 네. 하루에 $25조니까 어마어마하죠. 네. $1조 1,500조 원이잖아요. 네. 근데 $25조 네. 하루 동안에 거래가 돼요. 이 네. 금융기관 간에. 그러니까 우리는 B2C 거래만 해봤지 예금을 하거나 은행에서 대출 받아봤지 저희가 B2B 거래를 잘 모르니까. 근데 실제 금융 세력들의 최상위 포식자가 노리는 시장은 이 레포 시장이에요. 이 레포 시장에서 어떤 그 시장을 원하는 거냐면은 이 담보물을 빌려주는 시장이 있어요. 네, 국채를 내가 누군가한테 빌려야 내가 국채를 팔 거 아니에요. 내가 국채를 뭐 그만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러니까 이 담보물을 제공해주는, 임대해주는 또 레포 이제 담보물 시장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레포 담보물 시장을 자산운용사가 잡고 있어요. 이 담보물의 종류는 그럼 뭐예요? 국채? 대부분 이제 국채나 MMF라고 해서 네, 그 현금성 자산들이죠. 그러니까 이 자산들을 이제 사고 파는 건데 이걸 지금 현재 그 미국에서만 하루 동안 $12조. 그 유로권이 또한 그 $10조 정도 되고. 담보물을 제공해주는 그 시장 자체가? 네, 그 시장 자체가. 레포 거래 자체가.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레포 거래가 $20조라는 거는 담보물도 그만큼 상응해서 $20조가 된다는 그렇죠. 얘기예요. 그러니까 $20조만큼의 담보가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 하루 만기로. 그러면 이게 이제 결국 미국 국채가 대부분인데 이 미국의 국채를 대여해주는 이 담보물을 대여해주는 이 사업을 누가 하고 있냐면 블랙록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종이 채권을 서로 담보물로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9to5 거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9to5 거래밖에 안 되는데 $20조인데 이거를 만약에 하루 24시간 거래가 가능하다고 하면은 산술적으로 $20조 거래 금액이 $60조가 되죠. 그렇죠. 왜냐면 9to5가 3배가 되니까 24시간 하면은 하루 8시간 거래해서 8시간, 3시간, 3배니까. 이게 24시간 거래가 되니까 산술적으로 3배가 되잖아요. 근데 그리고 또 이게 사실은 지금 저희가 하루 만기 담보 거래를 실제 청산이 이루어지기까지, 결제가 이루어지기까지 밑단에서는 이틀 이상이 걸려요. 근데 이게 5초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결제 시간도 단축이 되고 실제로 거래 버튼을 누르는 이 거래 시간도 3배가 늘어나니까 이게 몇 배가 늘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엄청나게 큰 시장이네요. 엄청나게 큰 시장이죠. 그러니까 이게 몇십조 시장이, 지금 현재 $20조 시장인데 이게 전체가 다 온체인화 됐을 때 얼마의 시장이야 라고 하면은 산술적으로 $60조 시장이고 이게 이제 이 거래 속도에 따라서 더 얼마 정도의 승수 효과가 발휘될지는 모르니까 그러니까 최소 $20조 시장인 거예요. 지금 현재만큼만 거래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시장을 지금 블랙록이 잡기 위해서 RWA 토큰, 국채 토큰, 펀드 토큰 이게 비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블랙록은 이미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근거법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 세금도 안 물고 그냥 그렇죠. 거래할 수 그러니까 있는. 이게 이제 근데 그 크레딧 액트가 그거를 딱 규정해 주니까 이제 기관 자금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기관 CFO들이 규정이 없어서 그동안은 조금 꺼렸는데 이 시장에 이제 CFO들이 이제 회장들한테 도장 받기가 편해지니까 더 많은 자금이 들어올 수 있죠. 근데 미국의 법률은 네거티브여서 영미법은 이제 금융 시장이 발달한 국가들 대표적으로 영국과 미국인데 영미법의 기본은 네거티브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것만 하지 않으면 그렇죠.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반대 개념으로 이제 오해하기 쉬운데 그 독일하고 프랑스의 이제 대륙법은 파저티브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파저티브니까 더 좋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실 파저티브는 하라는 것만 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파저티브. 우리나라도 기본적으로는 파저티브예요. 우리가 약간 좀 짬뽕인데 기본적으로 파저티브라서 하라는 것만 해라 그거죠. 근데 영미법은 하지 말라는 것만 규정해 놓고 나머지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클래리티 액트가 통과가 안 돼도 지금 블랙록이 비들이라는 펀드를 판매하고 있는데 클래리티 액트가 그거를 딱 규정해주면 더 훨씬 더 시장이 넓어질 수 있으니까 빨리 통과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들이라는 그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블랙록이 훨씬 더 이제 다른 이사에 비해서 지금 뱅가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보수적이어서 최근에나 이제 비트코인 ETF를 취급하기 시작했고 그 블랙록이 앞서갈 수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JP 모건도 RWA를 취급할 수 있지만 자신들 간의 사업부 간의 어떤 상충 문제가 그렇죠.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어떤 방식으로 토큰화 사업을 하냐면 예금 토큰을 지금 발행해요. 예금을. 예금 토큰. 네, 예금 네. 토큰이 뭐냐면 JPM 코인이 네. 대표적인 예금 코인이에요. 근데 JPM 코인은 일반 소비자들이 쓰는 코인은 아니에요. 이거는 멤버십을 받아서 기업이나 기관들만 써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그 클로즈드된 그 블록체인이어서 네. 해제된 블록체인이어서 그들만의 블록체인인 거예요. 네. 일반 사람들은 못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독일에 있는 지멘스 같은 기업이 이제 그 JP 모건의 이제 계좌를 가지고 있다. 근데 거기 10억 달러 예금해 놨다. 그러면 이 10억 달러만큼의 예금 토큰을 발행해 줘요. 그럼 이 예금 토큰을 가지고 이제는 기관 간의 결제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기관 간의 결제라는 게 아까 제가 말한 레포 거래에도 또 쓰이는 거죠. 그러면은 가만히 보시면 지금 자산운용사는 담보물을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JP모건 같은 일반 상업은행은 그 담보물을 사고 파는 달러를 만드는 거잖아요. 유동성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러니까 레이어가 좀 구분돼 있죠. 달라요. 네. 구분돼 있죠. 그러니까 레이어가 구분돼 있으니까 이해 관계가 명확하게 더 엇갈리는 거예요. 서로 간의 교집합이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클래리티 액트가 통과되면 자산운용사들은 너무 좋고, 클래리티 액트가 통과되면 지금 그 상업은행들은 그 디파이 쪽으로도 자금이 유출될 우려가 있고 자산운용사 쪽으로도 자금이 유출될 우려가 있으니까 그냥 싫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클래리티 액트가 통과가 안 되는 그 이면에는 이 월가의 세력의 어떤 갈등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지금 은행권들이 먼저 목소리를 막 내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 목소리를 이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권의 얘기를 듣고선 오렌 같은 사람은 오렌 같은 상원의원, 여자 상원의원인데 이분이 비교적 그래도 중도적인 어떤 입장이어서 가장 되게 합리적인 분이잖아요. 반대는 하지만 공화당 의원들도 좀 중도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평가하는 의원인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엑스머니 발행하는 일론 머스크한테는 레터를 보냈어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네가 그 엑스닷컴에서 그 테러리스트들의 그 교신도 못 막는 놈이 네가 엑스머니를 발행하면 테러리스트들의 자금 세탁을 네가 어떻게 막을 거냐. 그걸 한번 해명해 보라고 레터를 보냈어요. 5가지 항목에 대해서 보냈다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게 그거예요. 네가 엑스닷컴에서 트위터에서 테러리스트들의 교신도 못 막는 놈이 못 막는 자가 어떻게 자금 세탁을 막을 거냐. 그 엑스머니 발행해서. 엑스머니 상에서. 그걸 한번 네가 증명해봐라. 안 그러면 엑스머니 발행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연방 그 금융당국은 통과를 못하니까 엑스머니가 이제 그 주정부 차원의 그 라이센스만 41개 주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우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일론 머스크는. 근데 이런 논리를 펴면서 이제 클래리티 액트 통과를 반대하고 있는데 지금 레리 핑크가 일단 목소리를 냈으니까 제가 9월 14일이 되게 기다려지는 거예요. 한번 레리 핑크 목소리가 얼마큼 레리 핑크도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통과가 안 되고. 통과가 안 된다. 통과가 안 되거나 아니면 이탈표가 생각보다 적다. 상황이 전혀 변동이 없다. 요지부동이다. 그럼 민주당한테 삐지겠죠. 이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고 그게 목소리가 얼마큼 반영됐는지를 물밑에서 대권 업무를 분명히 하고 있을 텐데 뭐 듣는 둥 마는 둥 했다. 그럼 돈 내겠어요? 슈퍼팩에? 그렇죠. 안 내죠. 나갔다도 안 내죠. 이게 철저한 거래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움직임이 있어야 그 의원들에게 이제 돈을 주던가 이미 이제 거래했을 수도 있죠. 뭐 제가 그런 쪽으로는 제가 잘 몰라서 잘 모르겠지만 이미 거래를 했거나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거래를 하겠죠. 자기가 그렇게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냈는데 그 체면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9월 14일 날 도대체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한번 보면 이게 지금 월가의 상업은행들은 사실은 여러 가지 손발이 묶여 있어요. 그게 언제부터냐면은 금융위기 때문에 그래요. 금융위기가 사실은 MBS 채권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동산 채권이. 부동산 유동화 채권. 네, 부동산 유동화 채권이 무너지면서인데 이 부동산 유동화 증권이 무너지면서 당시에 상업은행하고 이제 투자은행을 엄격하게 분리했었고 분리해놓고 나서도 상업은행들은 니네가 하도 그 파생상품을 분탕치를 쳐가지고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이렇게 골탕 먹었으니까 니네는 자기 자본 투자를 억제해라. 쉽게 얘기하면 니네 돈으로 투자할 때 레버리지 쓰지 마라. 너 지금 100만 원 가지고 지금 1000만 원어치 지금 저기 그
저기 투자하고 있잖아. 이런 거 못하게 했었어요. 그게 SLR 규제예요. SLR 규제를 규제. 4월 1일부터 트럼프 행정부가 네. 조금 풀어줬어요. 그래서 이제 국채를 사달라고 한 거예요, 트럼프가. 그래서 이제 자기 자본 규제를 어느 정도 좀 풀어주면서 이제 월가의 상업은행들이 네. 투자 여력이 좀 생기긴 했지만 자산운용사나 투자은행들에 비하면 아직까지는 세 발의 피인데. 그러니까 완전히 사업 모델이 그냥 지금 상업은행들은 간단히 얘기하면 그냥 그 예금 받고 대출해줘서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예대마진으로. 예대마진으로만. 그러니까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옛날에는 자기들이 막 투자도 막 하고 그렇죠. 막 증권 했는데, 유동화 증권도 네, 발행해가지고 다 내려갖고 또 그걸로 수수료 먹고 또 살고 했는데 네, 이제 글로벌 지금 금융위기 이후에 손발을 다 묶어놨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미국 행정부한테 월가 상업은행들은 불만일 거고 이걸 어떻게든 풀려고 네. 자꾸 채권 시장에서 이제 채권을 팔아서 행정부를 압박해가지고 그나마 트럼프 정부가 채권을 좀 사달라고 네. SLR 규제, 그 레버리지 규제를 좀 풀었는데 근데 갑자기 자산운용사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지난 이거 2008년이니까 대략 한 20년 가까이 됐잖아요. 20년 동안 자산운용사가 얼마나 컸겠어요. 이쪽 손발 다 묶어놨을 때 자산운용사하고 투자은행들이 막 컸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물론 자신들이 자기 발목을 잡은 거긴 하겠지만 지금 상업은행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도드 프랭크법이라고 또 이제 이제 바젤 3 협약이라는 이 체제가 이제 동시에 그 손발을 묶으면서 자기 자본 투자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죽달싹 못하게 만들어 놓고 그 와중에 자산운용사가 확 컸는데 자산운용사가 크고 나니까 이제 이것들이 이제 제이미 다이먼 입장에서 이것들이 언제 컸다고 옛날에 사실, 네. 하룻강아지였는데 언제 맞아. 컸다고 지금 갑자기 자기들이 지금 반대하고 있는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지금 목소리를 내네. 그러니까 지금 월가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얘가 뭐야 지금.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들끼리 지금 싸움하고 있는 그런 느낌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존재도 몰랐던 애들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갑자기는 아닌데 레리 핑크가 사실은 그 운영하는 자금이 10조 달러가 넘어섰을 네. 때부터 전 세계 주목을 받았거든요. 근데 조용조용히 지냈죠. 이제 표면 위로 안 드러내고 조용조용히 사업하면서 몸집을 키웠죠. 근데 갑자기 목소리를 탁 내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당황했을 거예요. 이거 내가 지금 마이크인데 월가의 마이크인데 갑자기 레리 핑크가 크라이트 통과시켜달라고 자기하고 반대 목소리를 탁 내니까 적잖게 제가 볼 때 당황했을 거예요. 근데 제이미 다이먼 회장도 무서운 승부사거든요. 그분이 옛날에 샌드웨일인가 샌드웨일한테 팽당하고 나서 권투를 배우면서 절치부심하고 다시 시티뱅크에 들어와서 시티뱅크인가 그 뱅크원인가를 자기가 인수해서 뱅크원인가 어디 가서 이제 그 경영을 하고 있는데 JP모건이 뱅크원을 인수하면서 이제 피인수 은행의 은행장이었는데 인수은행의 은행장까지 된 인물이니까 엄청난 진짜 어마어마한 입지전적인 인물이잖아요. 월가의 어떤 그 엘리트 코스를 정확하게 밟았고, 근데 레리 핑크는 제이미 다이먼 회장 입장에서 볼 때는 듣보잡이에요, 사실은. 왜냐면은 근데 이제 출신 성분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그 제이미 다이먼 회장은 와스비고, 그러니까 앵글로색슨 화이트, 그러니까 백인, 그 미국의 기독교 중산층 백인인데 레리 핑크는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레리 핑크의 성장 배경에 유대 커뮤니티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뭐 어떤 정확한 근거는 없지만, 근데 유대인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운용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유대 커뮤니티에 입김이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추론해 보면. 근데 그 레리 핑크는 이제 되게 평범한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나서 UCLA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물론 좋은 대학인데 그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 그 LA에 있는 UCLA를 나왔는데 월가 딜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스카이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듣보잡이고, 근데 이제 능력을 인정받아서 이제 처음에 퍼스트 보스턴이라고 하는 이제 은행인가에서 시작을 했고, 그 안에서 MBS 채권을 취급했어요. 그 1952년생이니까 대략 1970년대에 채권 상품을 취급하기 시작했는데 당시만 하더라도 닉슨 쇼크 직후라서 채권 시장이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내가 채권을 취급한다 그러면 이제 지금은 되게 그 메인스트림이지만 당시만 해도 한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때 이제 MBS 채권의 어떤 가능성을 보고 배팅을 잘해서 최연소 이사까지 올라가요. 레리 핑크 회장이. 근데 한 번에 금리 예측을 반대로 하면서 그 퍼스트 보스턴 은행에 이제 1억 달러 정도의 손실을 끼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사실상 해고를 당해요. 근데 이제 해고를 당한 다음에 그래서 그때부터는 수익률이 높은 게 문제가 아니고 리스크를 제로로 만드는 게 더 큰 문제다. 사실은 내가 그 월가의 딜러로 이제 롱런을 하려면 수익률이 큰 것도 좋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리스크를 제로로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알라딘이라고 하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요. 이 알라딘이 마치 이제 요술램프처럼 이제 뭘 한다 이런 이제 어떤 인상을 주기 위해서 만든 에크로님이기도 하지만 그 월가가 취급하는 그 금융 상품을 그 첫 자를 딴 에크로님이라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주식이면 스탁이 있고, 앞에 글자만, 네, 뭐 에셋, 뭐 A면 에셋 있고, 뭐 알라딘, 뭐 I도 있으니까 무슨 뭐가 있고, 주식, 채권, 뭐 파생상품 등등의 그 앞글자를 딴 에크로님인데 이 월가의 금융 상품을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이제 관리 소프트웨어예요. 근데 이 소프트웨어를 이제 블랙스톤이라고 하는 데에서 이제 운용을 하다가 블랙록이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어 나와요. 이 회사가 경쟁사들로부터 그 소프트웨어의 어떤 사용 의뢰를 받아요.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거예요. 특히나 이제 금융위기 때, 2008년 금융위기 때 이제 어마어마하게 유명해졌죠. 그러니까 금융위기 때 이 레리핑크는 엄청 유명해졌고, 유명해진 거예요. 금융위기 때문에 이쪽은 사업은행들은 이제 손발이 다 묶인 거고, 그때부터 이제 전 세계적인 그 알라딘에 대한 이제 그 인지도가 강화되면서 어마어마하게 이제 크기 시작했고, 그래서 급기야 이제 10조 달러 운용 자금이 넘어섰고, 현재는 14조 달러. 그러니까 환율도 지금 올랐으니까 10조 달러일 때 이미 어마어마한 돈이었는데 지금 14조 달러. 그러니까 자선회사 3사가 총 30조 달러인데 이제 레리핑크가 그 절반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고, 어지간한 국가의 그러니까 미국 GDP가 30달러인데 지금 14조 달러니까 어지간한 국가의 GDP 수년치 GDP죠. 그렇죠. 선진국들의 수년치 GDP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제가 14조 달러라고 얘기했지만 저도 지금 이게 얼마인지 잘 가늠이 안 가는 금액이에요. 그렇죠. 네. 리스크 관리를 표방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그것 때문에 엄청 그걸로 큰 유명해졌고 이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그 전 세계 자본 시장이 이게 파생 상품이라는 게 레버리지 때문에 이제 어마어마한 리스크를 키우고 있는 시장인데 한번 무너지면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빅데이터의 개념이에요. 이게 사례라든지 데이터가 많을수록 이 알라딘의 그 효용 가치가 높아지는 건데, 경쟁사들이 알라딘을 쓰겠다고 몰려드니까 이 경쟁사들의 데이터가 포함된 소프트웨어가 계속 커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서운 소프트웨어인 거죠. 그래서 알라딘이나 소프트웨어 때문에 아무튼 블랙록이 현재 그게 뭐 어느 정도의 소프트웨어인지 제가 가늠이 잘 안 가는데, 도대체 소프트웨어도 결국 사람이 만드는 건데 어떻게 만드는 거지? 잘 모르겠어요. 그 공학적인 어떤 기술이 중요한 건지 아니면 데이터베이스가 중요한 건지 모르겠으나, 어쨌거나 그거를 쫓겨났을 때 레리핑크가 만들었다고 하니까 그걸 기반으로 이제 블랙록이라는 회사를 블랙스톤에 들어가서 이제 또 그 조직을 운영하다가 그 조직이 나와서 이제 블랙록을 만들었는데, 사실 거죠. 블랙록이 우리 이제 투자할 때는 아이쉐어즈라는 ETF 브랜드를 운영하는 엄청나게 큰 ETF 운용사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게 그 근간을 보니까 굉장히 재밌네요. MBS 채권 이제 사실 유동화 채권을 운용하다가 거기서 크게 되어서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해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이 블랙록이라는 회사가 어마어마하게 커져서 지금 월가의 진짜 이 범 같은 존재가 대통령이 됐죠. 호랑이가 하루강아지가 지금 이제 호랑이가 된 거고, 지금 이제 사실상 저는 서로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금융 패권의 내부에서 대통령 자리를 놓고 지금 레리핑크가 그 제이미 다이먼한테 도전장을 그만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제 내려와 라고 한 거네요. 왜냐하면 내가 너한테 맡겨놓으니까 이제 이해관계가 달라진 거야. 지금 예전에는 제이미 다이먼이 하는 말이 그 자선운용사한테도 이득이 갔을 거예요. 왜냐면은 관세 전쟁 같은 걸 왜냐면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RWA의 관점과 레리핑크가 바라보는 RWA의 관점이 딱 맞아 떨어졌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아젠다 47에서 그 표명해 놓은 1000명에 놓은 주적이 있어요. 지금 7월 4일 날 250주년 건국 기념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주적을 한마디로 딱 표현했거든요. 뭐예요? 커뮤니스트, 공산당, 공산주의자. 맘다니 같은. 그냥 커뮤니스트 때려잡아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 가지 그 자기 치적을 좀 자랑할 줄 알았는데 한마디 딱 했어요. 공산당 때려잡아야 된다. 그 공산당이 어디에 있냐? 중국에 있고 민주당 내에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는 이제 그 민주사회주의 계열의 이제 맘다니 같은 이제 나 샌더스 같은
이제 버니 샌더스 같은 이제 극단적인 좌파를 얘기하는 거고 중국은 아예 그냥 뭐 대놓고 공산당이니까 때려잡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 가지 뭐 다시 또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니까. 근데 그 선거 전에 아젠다 47이라는 공약집이 있었는데 그 공약집에서 딱 꼬집어서 얘기한 그 타도 대상이 있어요. 네. 누구예요? 그것도 커뮤니스트예요? 그거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기억이 혹시 안 나시나요? 뭐였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글로벌리스트예요. 안 하셨어요. 안 했나요? 네, 다른 데서 하신 거 다른 데서 아니에요? 하는 것 같은데 글로벌리스트를 7개의 주적을 표현해놨는데 네. 첫 번째가 글로벌리스트예요. 글로벌리스트? 네. 그러니까 세계화를 세계화주의자. 그러니까 글로벌리스트라고 하면 사람들이 오해하기 쉬운데 쉽게 얘기하면은 자유무역주의자예요. 네. 그렇지. 세계화주의자라는 거는 네. 그냥 우리가 좀 알기 쉬운 단어로 번역하면 자유무역주의자. 네. 그러니까 자유무역주의자는 무슨 얘기냐면 중국을 WTO 체제에 편입시켜서 미국에서는 무역 적자를 내고 중국에게 무역 흑자를 내서 중국이 다시 미국의 국채를 사주는 이 환류 시스템 네. 이거를 만들고 지키려고 하는 이제 그 경제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지? 일당? 네. 파? 이제 세력. 진영들. 네. 그 그러니까 진영. 그게 쉽게 얘기하면 이제 민주당과 월가인데 네. 민주당과 월가는 중국을 WTO 체제에 끌어들여서 네. 미국이 제조업 적자를 내고 이 제조업 적자가 나서 전 세계로 흩어진 유로 달러라고 하죠. 네. 이제 미국의 국경 밖을 나가면 이제 네. 이게 역의 달러, 유로 네. 달러가 돼요. 그러니까 미국이 연준이 찍어낸 이 돈을 무역 적자라는 수단을 통해서 전 세계 역의 달러로 뿌려요. 그러면 중국이 연간 3천억 달러 등등해서 1조 5천억 달러 정도가 전 세계에 뿌려져요. 무역 적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700억 달러, 중국이 3천억 달러, 일본이 대략 한 1천억 달러 정도 돼요. 그러면은 중국이 이 3천억 달러 어디에 쓰냐? 결국은 미국 자본시장에 투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투자할 데가 없어요. 전 세계 시장에. 그러니까 제조업을 망가뜨리고 월가를 키우는 구조예요. 그쵸. 기본적으로. 그 돈이 돌면서 월가는 돈을 버니까. 네네. 미국은 근데 네. 이 자본수지 흑자가 더 크기 때문에 여기서 생기는 수수료 수익이 합하면 더 커요. 그래서 1조 2천억 달러의 무역 적자를 보는데 자본수지로 1조 5천억 달러 자본수지 흑자가 나요. 3천억 달러 이득인 거죠. 그러니까 미국 전체적으로 보면 항상 국제수지는 흑자예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수지라고 안 하고 항상 무역수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무역수지는 항상 적자니까 미국은 항상 피해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국제수지는 흑자예요. 근데 누가 지금 망가지고 있는 거냐면 제조업이 망가지고 있는 거고 금융업이 크고 있는 거죠. 그치. 미국 입장에서.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마가를 할 거야.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을 할 거야 해서 아메리카는 아메리카의 매니팩처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조업자들. 그러니까 제조업자들을 다시 살리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월가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렇죠. 왜냐하면 제조업체들이 이제 망가지고 무역 적자를 봐야 그 돈이 금융 쪽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 풀린 돈이 금융 쪽으로 들어오는데 결국은 이게 어디서 나가는 거냐면 미국에서 나가는 돈이에요. 환류하면서 승수 효과를 통해서 조금 더 커진 돈이 다시 들어오는 것뿐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제조업을 다시 되살릴게라는 얘기는 월가이들한테 니네 이제 그만 처먹어 이 얘기예요. 또 니네 배부르잖아 이제 그만해. 그러니까 니네 이제 됐고 니네 주머니에 있는 돈을 좀 내가 제조업자들한테 좀 나눠줄 거야. 그러니까 니네는 지금 1%고 제조업자들은 99%니까 나는 이게 훨씬 정치적 이득이야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트럼프가 망가뜨리려고 하는 월가의 금융 세력 중에 대표적인 게 블랙록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레리 핑크하고 트럼프는 상극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레리 핑크는 대표적인 글로벌리스트예요. 저는 반대인 줄 알았는데 레리 핑크가 글로벌리스트예요. 레리 핑크는 대표적인 글로벌리스트예요. 물론 뭐 제미 다이먼도 못지않지만 왜냐면 레리 핑크는 전 세계 자산운용사는 무슨 얘기냐면 기업한테 대출을 해주는 게 아니라 기업한테 돈을 꽂아주는 거야. 투자하는 회사잖아요. 투자할 때 조건들이 있어요. 환경. ESG. 이거를 이제 주장하는 게 대표적으로 글로벌리스트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월가 금융 세력들이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영국이나 유럽 쪽의 좌파들로부터 나온 맞아요. 아이디어예요. 네. 그래서 미국의 이제 좌파인 글로벌리스트 월가가 이걸 받아들여서 이게 굉장히 이게 뿌리 깊은데 연준이 마스터 계좌에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은행들한테 돈을 빌려줄 때 조건이 있어요. ESG 등급에 따라서 이자율이 달라요. 그렇죠. 네. 잘 지키면은.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중앙은행이 특정 산업의 어떤 흥망성쇠에 개입하면 안 되거든요.
완전히 중립적이어야 돼요. 네. 중앙은행은. 근데 ESG라고 하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이 탄소 배출과 관련된 거라든지 네. 지배구조에 뭐 여성이나 흑인들을 더 그렇죠. 끼워 넣는다든지 이제 그 유럽의 좌파가 원하는 그 유럽의 금융 세력이 원하는 어떤 이념들을 반영했을 때 이자율을 깎아주는 거예요. 네. 반영 안 하면 이제 프리미엄이 더 붙는 거죠. 그럼 이 얘기 뭐냐면 그런 식으로 전 세계 사업 구조나 투자 구조가 거기에 따라서 재편될 거 아니에요. 이자 덜 내려면 그거 해야 되겠죠. 우리나라는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간 거예요, 그냥. 뭐 무슨 뭐 S사, 뭐 L사, 무슨 뭐 또 다른 S사들이 제가 기자할 때 네. ESG 경영 이념 막 캐치프레이즈 맞아요. 내걸고 뭐 무슨 탄소 배출 뭐 제로 경제를 해야 된다고 하고 막 우리는 뭐 ESG를 어느 정도 따르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유럽이 만들어 놓은 세금 내. 맞아요. 네. 네, 탄소 배출권도 세금이에요, 일종의. 세금 내라고 그냥 입을 딱 벌리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 대가리를 그냥 밀어 넣어준 거예요. 우리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아무 비판 없이 그냥 마치 뭐 잘하는 것처럼. 네. 글로벌 세금을 유럽 정부가 걷겠다, 그 EU 집행위원회가 네. 니네 좀 세금 좀 더 내, 돈 좀 더 내, 삥 뜯겠다는 얘기인데 그거를 유럽 시장을 버리고선 사업할 수 없다면 마지못해 끌려가면 돼요. 야, 학교 그런데 걔네가 이거 안 한다고 해가지고 야 니네 이거 뭐 과정을 그렇죠. 이거 아니거든요. 앞장설 필요는 없지. 걔들도 네. 자신들이 삥 뜯는 거 알기 때문에 눈치를 봐요. 내가 ESG 이런 체제를 막 이식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막 저항이 막 심하다. 야, 쟤네가 지금 뭔가 아는데 공부 좀 했는데 네. 이러면 조심해요, 걔들도. 삥 뜯는 애들도. 제일 삥 뜯을 때 제일 그 어처구니 없는 게 돈 줘 그랬더니 주머니 탈탈 털어가지고 주고선 나 집에 엄마한테 지금 저기 돈 더 빌려가지고 올 테니까 좀 기다려봐 이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우리는 지금 막 야 잠깐만 우리는 공장에 저기 석탄하고 석유 떼야 되는데 우리 굶어 죽으란 얘기야 막 죽는 소리를 해야 돼 그럴 때는. 근데 그게 아니라 갑자기 엄마한테 돈 좀 더 달라고 이거 너무 좋은 거잖아. 전 세계 지구를 깨끗하게 만들고 막 우리 후손들에게 숨 쉴 수 있는 지구. 야 이거 우리는 당군 할아버지로부터 홍익인간인데 지구를 이롭게 하려면 ESG 해야지. 네. 그러고서 막 앞장서서 막 가는 거야. 그렇죠. 딱 그렇게 했었지. 물론 지금 이제 또 쏙 들어갔어요. 물론 이제 그 네. 당시 정부의 이해 논리도 있었겠죠. 그걸 해야 이제 어떤 또 그 지지 세력들이나 이제 이런 쪽에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분명히 그런 게 있었을 거야.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좀 본질적인 걸 좀 알고선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막 들어요. 그때도 제가 근데 심지어는 제가 그거 녹색성장위원회 그 취재하는 태스크포스 만들어서 팀장을 했는데 나중에 취재 상까지 탔어. 나는 그걸 하지 말라고 막 얘기하고 돌아다녔는데. ESG로 상도 타셨네. 네네네. 그러니까 아무튼 어처구니 없는 네. 상황이었고 지금 무슨 얘기다 이렇게 이 얘기는. 저기 이제 레리 핑크가 레리핑크가 왜 대표적인 좌파냐면 글로벌리스트. ESG 이념을 가장 앞장서서 전파한 사람이 레리핑크예요. 레리핑크는 자신들이 자금을 투자할 때 ESG 등급을 봤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미국에서도 공화당의 주정부나 이제 우파 진영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걸 알거든. 트럼프가 파리 규약을 탈퇴하고 뭐 지금 저기 유럽의 사기극이라고 하고 18세기부터 석탄 그렇게 떼가지고 지금 현재 이게 수혜자 부담의 원칙이 있다면 가해자 부담의 원칙도 있어야 되잖아. 근데 사실은 지금 전 세계 온실효과가 실제로 있다고 하면 가해자는 유럽이에요. 그렇죠. 지들이 석탄 그렇게 떼고 지금 저기 온실가스를 이렇게 내뿜어 놓고 나서 인제 와가지고 자신들은 안 하니까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하겠다고 인제 와서 니네 앞으로 저기 그 석탄 떼려면은 그 탄소 배출권 사. 그럼 탄소 배출권 누구한테 있어? 유럽한테 있잖아. 그 지멘스가 그 터빈 만들고 뭐 그 원자력 터빈 만들고 무슨 풍력 패널 만들고 하는 게 지멘스인데. 그러니까 독일하고 프랑스, 영국이 꽁냥꽁냥 해가지고 야 우리 석탄 그만 떼자 우리는 이제 뗄 거 다 뗐다. 그래서 석탄 안 떼는 이제 산업을 키우자. 그래서 지들은 다 키워놓고 그거 사서 이제 앞으로 쓰란 얘기지. 그렇죠. 지멘스 터빈 쓰고 패널 쓰란 얘기지. 그래갖고 거기다가 또 탄소 배출권까지 팔아. 이게 봉이 김선달이잖아. 탄소 배출권이 도대체 뭐야.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그 공장을 굴려서 굴뚝에서 연기가 나면 니네 그 굴뚝에서 연기 나는 거 뭐 톤당 얼마 해가지고 그 돈을 내란 얘기잖아. 우리가 왜 그 돈을 내? 그래서 민주당과 그 레리 핑크 이쪽이 다 그냥 그 ESG 글로벌리스트예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보기에는 그 연준도 글로벌리스트예요. 그 ESG에 따라서 그 금리를 조절했으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의 입김이 작용해서 이제 그 연준의 그 이코노미스트들이 합의했으니까 이제 ESG라고 하는 이념이 들어가서 마스터 계좌에 돈을 꽂아줄 때 이제 금리를 조정하는 거죠. 그 마스터 계좌라는 게 이제 그 JP 모건이 연준에 만들어놓은 계좌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니까 일단 연준이 JP 모건에 빌려줄 때도 ESG를 보고 그러면 당연히 JP 모건도 기업들에게 빌려줄 때 ESG 볼 거 아니에요. 자신들이 돈 내려면 자신 더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 구조가 이렇게 돈줄을 따라서 ESG 이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내는데 그게 이제 2016년 때 트럼프 행정부 일기 때 마가 진영에서 이게 말이 안 된다 이게. 네. 그러니까 주정부 차원에서 잘근잘근 씹었어요. 그 은행들의 이런 행태와 연준 이코노미스트들을 그 주정부들이 잘근잘근 씹으니까 그제서야 이제 그 라리 핑크 같은 이제 글로벌리스트 나와서 아 우리 ESG는 조금 이제 생각을 바꿨어요? 희석할게, 좀 덜할게. 그리고 뭐 약간 좀 발을 뺐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공격을 해야 돼.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거 막 사기라고 하고 주정부들이 막 나와가지고 막 라리 핑크 말은 말이 안 된다고 하고 연준이 어떻게 특정 산업에 그 저기 프리미엄을 주고 빼고 해서 연준이 사실은 중립성 기관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ESG 키웠잖아. MBS 채권을 연준이 사주는 것도 말이 안 되죠. 부동산 시장 키우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이 부동산 시장을 왜 키웠냐면은 저기 글로벌 금융위기 때 JP 모건이 왜 망할 뻔했어요. 그것 때문에 그 서프라임 베어스턴스나 그 뭐죠? 그 망해가지고 시작된 게 그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된 게 베어스턴즈도 이제 망해서 JP 모건 넘어가고 가장 촉발된 게 2008년에 10월달에 어떤 회사가 부도났잖아요. 이름 기억이 안 나. 네네 그 등등의 이제 그 이제 회사들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그 MBS 때문에 채권 때문에 망가졌잖아. 근데 그때 망가지니까 은행들 구해주자고 MBS 채권 사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연준이.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지. 은행들 살려주겠다고 연준이 특정 산업에 돈을 쓴 것도 말이 안 되고 ESG에 따라 등급에 따라서 금리를 결정한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다 이제 글로벌리스트인 거야. 트럼프의 눈에 볼 때는.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걸 다 때려잡아야 제조업체를 살릴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럼 나는 관세 전쟁 할게. 그래놓고 ESG 다 때려잡자, 글로벌리스트 때려잡자 한 거예요. 레리 핑크는 대표적인 글로벌리스트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때려잡으려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완전 바뀐 거예요. 갑자기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게 RWA. 온체인상에서 맞아떨어진 거예요. 오프체인상에서 만나면은 완전히 앙숙이지. 그러니까 제이미 다이먼이 그 뭐죠? 그 무슨 다보스 포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단에 딱 올라갈 때 나가버렸잖아요. 이게 글로벌리스트와 트럼프 대통령 간의 관계예요. 근데 지금 레리 핑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온체인상에서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레리 핑크가 니네 채권 못 팔아? 앞으로 그럼 뭘 가지고 먹고 살래? 돈 없지? 우리가 자산운용해서 돈 벌어줄게. 니네 앞으로 채권 안 팔아도 돼. 근데 이제 사실상은 채권을 안 팔겠다는 게 아니라 채권을 파는데 이 자산을 담보로 팔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동안은 신용대출이었잖아요. 그냥 미국 믿고 채권 사 이거였는데 앞으로는 야 니네 이제 한도 다 됐어. 40조 달러 썼잖아. 니네 신용대출 한도가 40조 달러야. 저기 이자가 1조 달러 넘었어. 이제 한도 다 찼어. 그럼 그다음부터는 무슨 얘기를 채권자들이 하냐면 이자 더 줘. 금리 높여. 또는 담보물 갖고 와. 거든요. 근데 이자를 높일 수는 없어요. 왜냐면 1조 달러가 1조 5천억 달러가 되잖아요. 그럼 국방비를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자를 더 주고 신용대출을 받을 거냐 아니면 담보대출을 받을 거냐의 선택의 문제에서 딜레마에서 한 가지를 선택한 게 이자를 높이는 건 말이 안 되니까 우린 담보대출 받을게. 담보대출 받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재무부가 자산을 운용해서 자산을 불린 다음에 이 자산을 담보로 이제 대출을 받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자산을 불리지 않으면 근본이자하고 똑같아요. 자산은 한정돼 있으니까 한정된 만큼만 채권을 발행할 수 있잖아요. 근데 미국 정부는 가장 좋은 게 뭐냐면은 기축통화의 무한 발권력이에요. 그렇죠. 근데 미국 행정부는 무한 발권력을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그걸 포기하는 순간 망하는 국가예요. 그 자전거를 계속 타야 돼요. 어떻게 됐든 넘어지지 말고 계속 페달을 밟아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무한 발권력을 계속 유지하는 게 관건인데 근데 자산을 담보로 발권을 한다? 근데 자산은 한정돼 있다? 그러니까 이제 블랙록 레이핑크가 와서 프레지던트, 미스터 프레지던트 걱정하지 마. 자산을 담보로 채권 발행해. 대신에 자산을 우리가 무한정 불려줄게. 그러면 자산을 담보로 무한정 채권 발행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무한정 불리는 거야? 그랬더니 RWA입니다. 온체인상에서 자산을 이제 그 온체인화 해놓으면 이게 담보로 하루 24시간 5초 만에 결제가 되면서 승수효과가 이게 대출 승수효과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은행이 대출을 해주면서 자꾸 이제 그 본원 통화가 승수효과에 따라서 지급준비율의 역수만큼 불어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급준비율이 5%면 20배만큼 불어나요. 그러니까 내가 100달러를 본원 통화를 발행해서 JP모건이 대출을 해주고 또 다른 은행들에 대출해주면서 이게 지급준비율이 5%면 역수 20배가 이제 200%만큼 이게 돈이 불어나서 100달러가 2,000달러가 되거든요. 이게 돈이 계속 이게 이제 그 상업은행들의 이제 신용 창출이죠. 그 말이 멋있어서 신용 창출인데 간단히 얘기하면 대출이에요. 근데
담보 시장에서도 신용 창출이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담보물이 한 번 거래되면 네. $100고 이 $100가 또 한 번 거래돼요. 이 담보물을 빌려주고 또 지급 주임비율만큼 남겨놓고 또 빌려줘요. 이 은행 간에 또. 빌려주고 담보도. 빌려주고. 예. 네. 담보도 그래서 빌려주고 하면서 이게 계속 신용 창출처럼 불어나는데 이게 앞으로는 24시간 365일 5초 만에 결제가 되니까 자,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자산 한번 리스트 뽑아봐 보세요. 우리가 그거 어떻게 굴려서 어떻게 풀릴지 알려줄게요.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스코페센트 재무장관 불러서 야, 재무부가 가지고 있는,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지금 자산이 뭐가 있어? 한번 리스트업 해갖고 와봐. 그럼 레디핑크 3명이 만나서 우리가 이거 어떻게 풀릴지 한번 논의할 거야. 그리고 날 잡아서 딱 갖고 와보니까 뭐가 있을까요? 일단 재무부가 가지고 있는 담보가, 자산이. 국채? 아니, 저기. 국채도 있고. 국채. 당연히 국채도 있고, 금도 있고. 네. 또 뭐 있을까? 가장 뭐지? 대표적인 담보물이 있죠. 정부든 기업이든 개인이든 부동산 네. 있죠. 그리고 가장 획기적인 게 비트코인? 비트코인도 있고 네. 앞으로 사들일 비트코인 30만 개는 갖고 있지만 네. 사들일 비트코인도 있고 이미 30만 개가 있고 또 하나는 연산력. 연산력? 그러니까 네. AI 업체들의 주식. 아, 지금 미국은 AI를 공공재 개념으로 보는 네. 관점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글이나 오픈 AI나 엔트로픽이나 이제 그 XAI나 네. 이 AI 업체들이 너무나 많은 돈을 벌고 엔비디아가 반도체 팔아서 천문학적인 돈을 버니까 이게 국민들이 다른 산업은 망가지고 또 휴머노이드나 AI가 발전하면 내가 일자리 잃는다는 피해의식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소수를 쪼는 게 더 좋아요. 정치적으로는. 그렇죠. 다수를 네. 위하는 척하고. 그러니까 이럴 때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선택은 AI 업체들한테 돈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다수의 그 일자리 잃을 공포에 잠겨 있는 이제 제조업 중산층, 일자리 잃은 중산층들에게 나눠주는 건데 실제로 지금 샘 알트먼이 지금 5% 주식인가를 이제 미국 정부에 헌납하면 그거를 전 세계 2억 5천만 국민에게 $600씩인가 뭐 나눠줄 수 있다고 나눠주겠다고 이제 주식을 헌납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맞아요. 일론 머스크를 가리키면서 쟤도- 내가 이거를 헌납하면 다른 AI 업체들도 동참할 거다. 네. 이러니까 짜증나죠. 다른 업체들. 이거 지금 안 하자고 해도 지금 시원치 않은데 갑자기 막 앞장서가지고 샘 알트먼이 막 앞장서서 10%인가 5%를 인텔인가의 주식은 10% 지금 우리나라 따지면 산자부 산하에 지금 그 미국 투자 가속기라는 주식이 있어요. 그 미국 투자 가속기에서 그 인텔 지분 10%를 지금 보유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럼 이게 불어나면 이제 그 불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AI 업체들이 막 앞다퉈서 막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자기 주식들을 헌납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미국의 국고에 이제 재무부의 자산에 이제 AI 업체들의 주식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걸 이제 불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AI 업체들은 지금 연간 30% 정도 성장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은 한 3년 뒤면, 2년, 3년 뒤면은 2배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 가치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AI 업체들이 반도체를 팔 때 스테이블 코인으로만 결제하게끔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클래리티 액트에 있어요? 이 법안들이 지금 네. 들어가 있지는 네. 명확하게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 네. 그 수출 통제를 할 수 네. 있어요. 그 산자부가. 네. 그러니까 그 법이 관련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산자부가 수출 허가를 해줘야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히토류 같은 금지 품목들은 이제 어떤 미국의 안보 패권에 연관지어서 지금 수출 통제를 하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리고 엔트로픽의 그 페이블하고 미소스는 못하게 수출 막았죠. 통제를 딱 네. 막았잖아요. 이게 그 근거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출 통제를 통해서 이제 그 엔비디아의 반도체 칩을 팔 때 조건을 붙일 수가 있는데 엔비디아 반도체 칩을 1차적으로 사는 그 단계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으로만 결제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게 미국의 컴퓨트 달러라고 하는 구상이에요. 네. 이게 페트로 달러는 그 페트로 달러의 개념은 석유를 석유를. 달러로만 받고 팔겠다는 네. 구상이잖아요. 근데 컴퓨터 달러 구상은 이게 CSIS라고 하는 전략문제연구소라고 네. 하는 싱크탱크에서 이제 보고서에서 나온 개념이고 네. 최근에 제디 벤스나 스코페센트 재무장관이 네. 이제 공식 석상에서 많이 언급하면서 이제 알려진 개념인데 미국만이 가지고 있는 최첨단 반도체 파워, 그러니까 AI 파워. 네. 이걸 이제 컴퓨팅 파워라고 해서 이걸 그냥 저는 그 단어가 딱 마음에 들지는 않는데 연산력? 연산력. 네, 네. 그 컴퓨터를 컴퓨터 파워가 더 그러니까 더 직관적으로 와닿죠. 이해하기 근데 쉽네. 컴퓨터라고 하는 게 연산기보다는 와닿으니까 네. 계산기보다는. 그러니까 컴퓨팅 파워를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블랙웰 같은 엔비디아의 고성능 반도체 칩이나 근데 이거를 팔 때 이제 산자부가 스테이블 코인만 받고 파세요라고 조건을 다는 거예요. 이제 특정 이제 그 구매처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이제 그 어떤 적성국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이제
동맹국들의 이제 AI 업체들한테는 이걸 팔 수 있다라고 허가를 내주면서 조건으로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 USD1으로 결제라든가 뭐 이런 조건을 다는 거예요. 근데 더 크게는 이 반도체를 사서 AI 데이터 센터를 만든 다음에 서비스되는 AI 서비스조차도 2차 시장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으로만 결제해야 내가 너한테 엔비디아 반도체를 팔게 허가해 줄 거야 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진행 실제로 된 사례가 있는데 그게 2025년인가에 대표적으로 아랍에미리트 연합의 G42라고 하는 국영 AI 업체가 있어요. 이 G42가 원래는 그 아랍에미리트 연합이 중국 화웨이 칩을 썼어요. 그러니까 통신망을 썼어요. 근데 그 이제 이 아랍에미리트 연합의 지정학적인 중요성이 이제 사우디와의 어떤 그 미국 간의 어떤 이 지정학적인 어떤 연대가 조금 약해지면서 아랍에미리트 연합이 지정학적으로 미국의 강력한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을 때인데 그때 갑자기 그 아랍에미리트 연합이 중국 화웨이 칩을 써서 이 G42의 AI 그 서비스를 운영을 하니까 미국이 이제 이때 굉장히 뜨끔한 거예요. 이거 우리가 제재를 가할까 포섭할까 선택을 하다가 포섭하는 쪽으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CIA의 그 공작원들이 아랍에미리트 연합에 아랍에미리트 연합은 아부다비가 가장 큰 토호 국가이기 때문에 아부다비가 사실은 권력 국가거든요. 그 아부다비의 대통령들은 아부다비 토호 국가의 왕족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통령은 그 자예드 그러니까 압둘 아지즈 자예드인가? 그 우리가 왜 만수르라고 하는 그 왕자가 있고 그 위에 타흐얀이라고 하는 왕자가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자예드라고 하는 지금 대통령이 있는데 이게 다 같은 형제거든요. 이 형제들 중에 타흐얀이라고 하는 그 왕자가 사실은 그 아랍에미리트 연합의 그 아부다비의 이제 국부 펀드를 운영해요. 이 국부 펀드에서 MGX라고 하는 이제 기술 전문 기업에 투자하는 국부 펀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AI 기업에 투자하는 이 MGX라고 하는 국부 펀드가 운영하는 그 G42라고 하는 이제 쉽게 말하면 국영 AI 업체가 있는데 이 AI 업체를 포섭하기 위해서 타흐얀 이 왕자한테 CIA 요원들이 접근해서 이제 포섭을 해요. 그래서 네가 선택해라. 그래서 미국의 이제 그 화웨이 칩을 다 뜯어내면 그 미국의 그 엔비디아 블랙웰 칩을 그 수출 허가를 해주겠다. 대신에 화웨이 칩을 다 뜯어내라.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이제 타이완 그 왕자가 중국과의 결별을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화웨이 칩을 다 뜯어내고 미국의 이제 엔비디아 반도체 칩을 사서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계기로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G42라고 하는 업체에 15억 달러를 투자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의 자본이나 기술 그리고 미국의 자본이나 기술이 본격적으로 이제 아부다비로 흘러 들어가는데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왜 여기에 10억 달러를 투자했냐면 사모펀드가 있어요. 기관 전용 사모펀드가 AI 인프라스트럭처 파트너십이에요. 그러니까 AI 인프라에 투자하는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사모펀드가 있는데 이 사모펀드가 1,000억 달러 정도 레버리지 투자하거든요. 근데 이 사모펀드의 이제 운영 주체가 누구냐면 블랙록이에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그 FI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엔비디아도 이제 파트너로 들어가 있고 이 AIP라는 그 사모펀드에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연합의 MGX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전 세계의 AI 데이터 센터를 사들여서 컴퓨팅 파워를 독점하겠다고 이제 만든 사모펀드가 블랙록이 만든 사모펀드가 이제 그 AIP인데 이 AIP에 아랍에미리트의 국부 펀드가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 미국과 아랍에미리트 연합이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지금 굉장히 밀착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제 이런 와중에 아무튼 G42가 첫 번째로 스테이블 코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결정한 건 아닌데 그 미국의 산자부가 요구하는 요구 조건을 계약서에 반영하면서 이제 미국이 그 금수 수출을 풀어준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는 이 조건들에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하는 조항이 들어가고 심지어는 어떤 조항을 지금 미국은 삽입하려고 하냐면 그건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렵다고는 하는데 국방부가 킬 스위치라는 걸 심겠다는 거예요. 킬 스위치요? 그러니까 그 하드웨어를 이제 적성 국가들이 네트워크에 접속해서 교란시키거나 또는 이제
그 해킹을 하려고 할 때 하드웨어 자체를 그냥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게 가능해요? 셧다운 시키는 네. 거예요. 실제로 이게 가능해요. 네. 가능하고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이제 일부 있었고, 근데 이제 미국이 주장하는 거는 화웨이가 이런 킬 스위치를 이제 화웨이 칩에 달아서 백도어에 달아가지고 판매했다고 하는 게 미국의 주장이에요. 네. 근데 화웨이는 아직까지 그 백도어가 네. 있다는 거를 어디에서도 증명된 적은 없어요. 일종의 음모네요. 근데 미국은 그냥 이런 프레임으로 화웨이 칩 쓰지 마. 왜냐면 화웨이가 백도어 달아가지고 지금 해킹할 수 있고 네. 미국을 감시할 수 있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미국의 네트워크를 교란시킬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미국의 주장이고 네. 그래서 화웨이 칩을 우리나라도 막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네. 이거 가지고 한 10년 전에 굉장히 고민했었어요. 네. 그래서 LG인가 어딘가가 화웨이 칩을 쓰고 있는데 아무튼 그것 때문에 되게 막 고민을 많이 했었고 또 하나 지금 미국이 주장하는 거는 그 아식 채굴기 있잖아요. 중국산 아식 채굴기. 전 세계 채굴기의 90%가 아식 채굴기가 중국산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미국이 지금 헬스레이트가 50%가 넘어요. 60%거든요. 미국 국경 내에서 채굴하고 있는 이 헬스레이트가. 근데 그게 다 중국산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 중국산 채굴기에 백도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증명이 됐어요. 네. 2번의 사건이 있었어요. 네. 백도어 사건이. 그래서 한번 무력화된 적이 있는데 그게 중국의 그 업체가 주장하는 거는 버그를 잡기 위해서다. 바이러스 잡기 위해서다. 그래서 그걸 통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중단시켰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미국은 이게 공산당의 손에 그 킬 스위치가 넘어가면 공산당이 미국 내에 있는 50%가 넘는 그 채굴 레이트를 일시에 중단시켜버릴 수 있잖아요. 그럼 이게 엄청난 사이버 안보에 위해가 되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의 국방수권법 작년 통과된 국방수권법상에는 뭐가 있냐면은 그러니까 올해 통과시켜야 되는 그 내년도 국방수권법상의 내용에 뭐가 있냐면 그 아식 채굴기를 미국산 아우라다인인가라고 하는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 기업. 그 아식 채굴기 만드는 기업이 있는데 이 자국의 기업의 채굴기로 100% 다 바꾸는데 미국이 보조금을 주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기업들이 이거를 사적 자본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안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미국의 국방 예산으로 보조금을 줘서 미국의 아식 채굴기를 전부 자국산으로 바꾸겠다는 게 지금 미국의 구상이에요. 이게 지금 현재 미국의 국방수권법상에 이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이건 아직 통과가 안 된 거죠? 아직 통과 안 됐죠. 이게 지금 현재 9월 14일부터 논의하겠다는 법안 중에 하나가 이제 국방수권법이죠. 그러면 지금 이제 쭉 정리를 해보면 이 월가의 그 패권? 월가의 그 영웅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요? 월가의 대통령이 보스가 마이크가 이제 레리 핑크, 그러니까 제이미 다이먼에서 레리 핑크로 넘어가고 있고 원래 레리 핑크는 이제 그 트럼프가 엄청 싫어하는 글로벌 리스트였는데 이게 온체인 상에서 그러니까 실물 자산을 이제 온체인으로 만들어주는 그 상에서 트럼프와 딱 입맛이 맞아서 이제 이런 식으로 가면은 AI 쪽에서도 이제 당연히 스테이블 코인이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거는 그럼 투자 씬에서는 이게 그러면은 지금 이런 상황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행정부와 미국의 가장 큰 그 자산 운용사가 RWA라고 하는 시장에서 이원가 딱 맞아 떨어졌다는 얘기는 어떻게든 RWA 시장을 키우겠다는 얘기고 RWA 시장이 큰다는 얘기는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앞으로 사람들이 쓰겠다는 그렇죠. 얘기고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쓰는 세상이 되면 궁극적으로 온체인 담보물,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이제 온체인 담보물은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이에요. 그렇지. 네, 왜냐면은 내가 지금 금이나 부동산이나 미국의 국채를 토큰화한 거는 실물 자산을 토큰화한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온체인 자산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라든지 또는 실제 세상에 있는 그 자산과의 연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내가 한국에 있는 강남 아파트의 토큰을 내가 샀는데 실제로 강남 아파트가 있는 건지 뭔가 법적으로 복잡할 것 번개 같아요. 맞아서 폭파된 건지 뭐 북한이 뭐 저기 미사일 쏴가지고 폭파된 건지도 모르겠고 근데 법적으로는 앞으로 이제 크레디트 액트에 그것도 들어가 있어요. 실물 자산과 실물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온체인상에서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 근데 그동안은 그게 불명확하잖아요. 내가 토큰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나중에 소유권 분쟁이 발생했을 때 내 토큰에 대한 그럼 그 실물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건가? 근데 앞으로는 이게 주장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 크레디트 액트가. 그러니까 내가 강남 아파트에 예를 들어서 1억 분의 1의 지분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 강남 아파트에 대한 이제 나중에 오프체인상에서 이제 실제 세상에서 어떤 분쟁이 발생했을 때 내가 1억 분의 1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되죠. 그냥 운용사들이 그냥 이 토큰을 사세요. 내가 강남 아파트 저기 임대해가지고 내 임대 수익을 나눠줄게요 했는데 이게 망했어요. 이 운용사가. 그러면 이제 다 나가. 그럼 내가 이제 법원에 가서 나 이거 지금 토큰 가지고 있는데 강남 아파트 1억 분의 1은 제 겁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안 돼요. 안 되죠.
네. 그냥 이 운용사 믿고서 제가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그게 돼요. 네. 근데 어쨌거나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비트코인은 그냥 누가 봐도 제 거잖아요. 네. 그냥 뭐 실물과 연계 같은 게 없으니까 복잡하지 않죠. 직관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막 활성화되고 뭔가 담보 거래가 활성화될 때 가장 간단한 건 뭐냐? 비트코인이죠. 누가 봐도. 그러니까 이게 다 연관이 돼 있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스테이블 코인을 막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백화점에 매대 상품을 많이 이제 그 소비자들이 살 수 있는 상품을 진열해 놓는 건데 그게 RWA고 그러면 이 순서상으로 봤을 때는 RWA가 먼저 활성화가 돼야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활성화되는 거고 그렇죠.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활성화되면 최종적인 담보물로의 비트코인의 네. 가치가 올라가는 거니까 RWA 시장이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선제적인 제일 윗단에 네. 이게 먼저 되면은 가장 첫 번째 단의 해결 과제일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뭐 지금 공부하는 단계에서도 저도 처음에는 막 비트코인에 집중하고 그다음에 스테이블 코인이 막 나오니까 스테이블 코인에 집중하고 이렇게 올라가신 것 거꾸로 같아요. 됐는데 거꾸로 됐는데 이게 쭉 한번 보고 나서 보니까 이게 RWA 시장이 가장 현실화 가능성이 높은 시장이고 그 시장이 활성화되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자연히 이제 그래서 제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 지금 만들겠다고 하는 그 논의를 제가 지금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제가 솔직히 얘기하면 들여다보는 게 좀 답답해서 진척되는 과정이 좀 답답하기도 하고 논쟁의 어떤 그 대상이나 본질 논의 그 내용이 너무 답답해서 짜증나가지고 국내 이슈는 잘 안 봐요 제가. 그래도 그러시면 안 되죠. 해외 이슈 이렇게 잘하시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사실 좀 짜증나요. 보다 보면 막 그냥 무슨 패턴도 잘 모르겠고 무슨 뭘 주장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무슨 철학도 잘 모르겠고 그냥 자기 이해관계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지금 그 한국은행하고 제가 볼 때는 상업은행들이 그냥 자신들이 발행하겠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면 이걸로 살 수 있는 자산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근데 지금 미국은 지금 RWA 시장을 키워서 그 예를 들어서 미국의 국채를 지금은 미국의 정부를 믿고 그냥 4% 이자 받고 사는 건데 앞으로 이거를 RWA 그 블랙록이 RWA로 만들어서 국채 수익률을 4% 플러스 RWA 수익률 3% 얹어주겠다. 7%가 돼요. 근데 이게 담보물이 있어요. 또 그렇잖아요. 담보물이 있잖아요. 그럼 담보물이 있는 국채가 수익률이 7%, 8%가 돼요. 그럼 이거를 사기 위해서 원화를 미국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바꾸겠죠. 그럼 환율은 지금보다 훨씬 더 치솟을 거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아무도 안 살 거예요. 그럼 우리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그 소비자들이 쓰게끔 하려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살 수 있는 원화 표시 자산, 우량 자산이 있어야 돼요. 안전 자산이. 맞아요. 우리나라 국채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재무부 국채는 기재부 국채는 위험 자산이에요. 글로벌 자산 시장에서. 일본의 국채만 하더라도 안전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의 국채만 해도 이거를 일본의 국채도 담보물을 얹어가지고 수익률을 더 얹어주겠다 그러면 달러 국채 안 사고 일본 국채 살 거야 아마 환율에 따라서. 엔화로 바꿔서. 근데 지금 우리나라 정부는 금도 없죠. 그럼 최근에 샀어요. 100톤이 있는데 최근에 조금 산다고 뭐 300톤까지 늘리겠다고 얘기했는데 담보물도 지금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서 빈약하죠. 이거를 담보물로 해서 온체인화된 자산도 지금 기획을 안 하고 있죠. 그러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온체인상에 들어가서 뭐를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나중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세금 내세요밖에 없어요. 자, 세금을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받겠습니다라고 한 것밖에 없어요. 그거 외에는 사람들이 쓸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쓸 이유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기획하려면 더 먼저 기획해야 되는 게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살 수 있는 원화 표시 우량 자산 시장을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비트코인을 가지고 복권이라고 얘기하는 나라니까 원화 표시 온체인 자산을 만들 아무런 기반이 없잖아요. 아무런 사상적 기반, 철학적 기반이 없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누가 발행할지를 가지고 막 싸우고 있다. 아무나 발행하라고 하세요. 아무나 발행해도 아무도 안 쓸 겁니다. 왜냐면, 너무 슬픈 얘기다. 왜냐면 쓸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어떤 스킴에 따라서 지금 이 RWA 시장을 키우려고 하고 있는 건지 또 이게 AI 산업이랑 또 어떻게 연결이 돼서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국에는 결제할 걸 많이 만들어주기 위해서 미국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이 구조가 스트럭처가 어떻게 구성을 하고 있는지 얼만큼 치밀하고 이제 월가라는 반대 세력과 심지어는 손을 잡고 적과의 동침을 하면서 전 세계 온체인 패권을 잡겠다고 이렇게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적과의 동침을 택하면서까지 적과의 동침에 이건 명확하게 왜냐면 지금 그 글로벌 리스트하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손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마가의 전진 그 속도를 좀 늦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마가는 좀 불만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어쨌거나 뭐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적과 동침을 하더라도 자신의 뭔가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거니까 승부사죠. 근데 일본이 최근에 자민당의 가이드라인, 가상자산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는데 미국이 하려고 하는 거를 딱 읽고 똑같이. 뒤늦었지만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게 제가 그 일본 편을 한번 그 타 방송에서 이제 일본의 가상자산 가이드라인을 제가 한번 딱 훑은 다음에 이게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 거라고 세계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현재 스탠스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전 세계 자본시장에서 패권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리딩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이익이 있는지를 알아요. 그리고 그 패권을 놓치면 어떻게 되는지도 잘 알죠. 리딩할 때는 어마어마한 시너지 효과가 있지만 그걸 놓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온체인 시장에서의 어떤 그 달러 패권을 놓쳤을 때 이제 그 화폐 패권을 놓쳤을 때 자신은 죽는 거다. 길로틴이다. 이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지금 잡으려고 하는 거고 유지하려고 하는 거고 일본은 2등 국가잖아요. 그 미국의 국채 시장이 40조 달러인데 일본이 딱 10조 달러예요. 4분의 1이거든요. 중국이 그 중간에 딱 있어요. 20조 달러예요. 그 위안화 채권 시장 규모가 20조 달러인데 일본이 딱 10조 달러야. 권위주의 국가인 중국을 딱 빼고 나면 일본이 정확하게 자산시장에서 자본시장에서 2위 국가예요. 그러니까 미국만큼 앞서가진 않아요. 근데 미국을 바짝 뒤쫓아가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딱 지금 그 스탠스를 보여주는 거야. 포지션을.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디 있어요?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사람들이 왜 쓰려고 하는지를 본질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그 주조이익이 너무 커졌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화폐 발행권을 가진 정부가 착취해가는 인플레이션과 세금과 수수료 수익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거 안 거예요. 근데 대안이 없었어요. 경쟁 대안이. 예전에는 은행 그 자율은행제라고 해서 미국에서도 은행들이 은행권 발행했거든요. 화폐를 발행했어요. 은행 간에 경쟁했어요. 뭐 도산하기도 하고 뭐 뱅크런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도 경쟁하니까 화폐를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 볼 때는 비용 구조는 낮았겠죠. 살아남는 그 은행들의 은행권을 쓸 때 비용 구조는 낮죠. 왜냐하면 경쟁해야 되니까. 근데 이런 명분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그 은행들이 망해서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화폐가 휴지조각이 되는 이런 소수의 어떤 부작용들을 보고 정부가 완전 중앙 정부가 이제 연방 정부가 화폐 발행권을 이제 그걸 명분 삼아서 가로채갔죠. 이게 이제 일종의 사회 계약일 거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는 합의 과정이나 투표가 있었을 테니까. 그럼 국민들은 왜 중앙 정부한테 화폐 발행권을 넘겨줬겠어요? 네가 발행할 때가 제일 싸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제일 싸니까 내가 제일 싸게 화폐를 쓸 수 있으니까. 근데 독점권을 딱 옮겨지고 나서 10년, 20년, 30년 지나니까 횡포를 부리죠. 인플레이션 이번에서 매년 5%씩 세금으로 뜯어가지. 또 실제 세금도 뜯어가지. 또 수수료 뭐 결제할 때마다 수수료 뜯어가지. 그러니까 너무 많이 뜯어가는데 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근데 대안이 없었는데 갑자기 빅테크들이 나와서 우리가 스테이블코인이라는 거 만들 테니까 이거 쓰면 니네 환전할 때랑 송금할 때랑 수수료가 떨어져. 이러니까 이제 대안이 생겼잖아요. 이게 웬 떡이야. 그러니까 이제는 나쁜 놈이 나쁜 짓 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정부한테 야 우리가 앞으로 계속 원화를 쓰거나 달러 쓰려면 니네가 수수료를 좀 낮춰. 그리고 인플레이션 좀 유발을 시키지 마.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원화 스테이블코인이라는 걸 만들 때 기본적으로 정부가 정책 당국자들이 어떤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되냐면 소비자들에게 발행자들이 얻는 이익의 일부를 나눠줘서,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비용을 낮춰줘서 우리가 좀 더 싼 화폐를 쓸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그거 인식하고 있거든요. 부지불식간에.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거를 문장으로 얘기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장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짜증이 나니까 알고 있어요. 지금 원화 화폐를 쓰는 게 짜증이 나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비싸다는 얘기예요. 그럼 기본적으로 이익을 돌려주거나 비용을 낮춰줘야 돼. 이게 기본이야. 근데 지금 은행권들이 얘기하고 있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기본 구조를 보면 이익을 돌려주는 구조가 생략돼 있어요. 그 원안에는 그 정책실장의 원안에는 자산운용사가 운용해서 이익을 주는 구조가 들어가 있어. 근데 이제 은행장들이 만나서 얘기했을 거 아니야. 예금 빠져나간다. 은행 망한다. 뱅크런 발생한다. 우리나라에서 4대 신용은행 망하면은 정부 망한다. 이거죠. 스테이블 코인을 왜 이제 이 시장에서 만들려고 하고 있는지, 미국에서 왜 진짜 달러 패권을 어떻게 지키려고 하면서 그 여러 가지 파생된 것들이 생겨나고 있는지, 이 AI 패권도 어떻게 지키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지를 약간 이렇게 큰 그림으로 보여주시면서 딱 이해를 시켜주시는데,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이 시장의 판을 볼 줄 알려면.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본은 그거를 명확하게 읽고 지금 2등
자본 일본도 제가 볼 시장에, 때는 그렇게 그 오픈되어 있는 사회는 아닌 것 같아요. 특히나 금융이나 이제 화폐 쪽에 있어서도 그렇고 이제 특히나 기술 기업들한테 일본이 얼마나 보수적인지도 이번에 느꼈는데 일본도 사실 핀테크나 기술 기업들이 전혀 참여할 여지가 없어요. 아, 일본은 완전 딱 그 은행, 완전히 그냥 메가뱅크들. 메가뱅크 중심이에요. 아. 근데 메가뱅크 중심이긴 한데 이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도 기브앤테이크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소비자들에게 뭘 줘야 될지 이걸 정확하게 알아요. 그리고 어떤 시장을 내가 공략해야 이제 미국과의 패권 경쟁이나 이런 거에서 내 포지션, 2위 국가의 포지션을 지킬 수 있을지 일본도 그 뭐라고 해야 돼요? 극동아시아 패권을 쥐려고 했던 나라잖아요. 전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해봤잖아요. 그게 우리나라한테 당연히 이제 해가 됐고 우리가 일본을 견제해야 되고 우리가 그 길해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객관적으로 내가 한국 사람이 아니라고 가정하고 일본이 하고 있는 걸 보면 우리보다 확실하게 앞서가긴 해요. 어떤 정책을 만들거나 이게 글로벌 시각적으로 봤을 때. 왜냐면 내려다보는 시각을 한번 가져봤거든, 일본은. 그렇죠. 중국을 상대로 한번 싸워봤고 독일을 상대로 독일과 함께였나? 독일을 상대로 아무튼 전 세계를 상대로 싸워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패권은 사실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싸움을 할 줄 알아요. 먹어본 놈이 먹는 근데 우리가 극이라는 방법은 우리가 싸움의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 이가 10만 년 명에서 주장했을 때 그때 선조가 뭔 소리야 라고 하면서 기득권들 얘기를 듣고 10만 명 안 했으니까 그 결과가 10년 뒤에 임진의 나라로 터졌잖아요. 우리는 싸우는 방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 평화 비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내가 평화를 외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다른 나라를 상대로 싸움을 할 줄 모르는 약자란 얘기예요. 가슴 답답한 이야기까지 또 나눠봤는데 마지막 질문이에요. 좀 저렴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계속 보유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보유할 겁니다. 네, 보유할 거고.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딱 그건 것 같아요. 831 대책 나왔을 때 강남 아파트. 12억짜리가 8억이 됐는데 그럼 지금 보유해야 됩니까? 팔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데 그 8억짜리가 지금 10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831 대책이 2006년에 나왔으니까 정확하게 20년 전이에요. 근데 강남 아파트를 가지고 돈 버는 친구들을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시기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20년 동안 인내해 온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 열매를 지금 먹고 있는 건데 열매가 너무 달지. 그러니까 사실 부럽긴 하죠. 근데 비트코인이 지금 딱 그럴 때거든요. 지금 4년 주기도 이제 망령이 아직까지 죽지는 않은 것 같고 그걸 이용한 월가가 또 이제 어떤 그 금융공학을 이용해서 그 망령을 되살리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한 1년 정도 지금 이제 저점을 찍고 있는데 20년 정도 참을 각오가 없으면 비트코인 투자하면 안 되고요. 네, 20년 동안 참으면 100억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유, 오늘도 나와서 또 좋은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9월 14일 날 이 개회돼서 클로처 또 다시 한번 또 확인 또 해보고 또 다음에 또 이 클래리티 액트 어떻게 또 진행되는지 또 업데이트 또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물밑의 움직임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이제 좀 이제 공부해왔던 것들이 좀 늦어지는 측면이 있는데 지금 움직임을 보면 그 트럼프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건 아니다. 뭔가는 계속 하고 있고 자신이 뱉어놓은 말에 그거를 이제 이루기 위해서 고군분투 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겠지만 트럼프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만만한 인물은 아니고 그래서 좀 기다려 보면 100% 만족스럽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아유, 알겠습니다. 저희 다음에 또 한번 또 모시겠습니다.